당신의 위대한 스타트를 응원합니다. 정확하고 살아있는 법률, 세무, 특허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타트업 맞춤형 통합 서비스 로핏과 함께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사자들의 상큼한 방송 스타사자 지금 시작합니다. 아우 뭐 자정이 하는 라디오 이런 거 같아. 잘 뻔했어. 아니 그런 소리가 아니라 나긋나긋한 목소리가. 그러니까 아우 잘 자요 이러면서. 네, 안녕하십니까. 스타사자 9회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멤버 인사를 하면서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우리 진희 변호사님부터 네, 한번.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안전한 성장을 함께하는 진희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세금을 싫어하는 딴지 세무사 장딴지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전을 좋아하는 변리사 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제작을 좋아하는 프로듀서 최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스타사자 9회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다들 안녕하셨는지요? 저희 방송할 때마다 날씨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막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막 장난 아니네요. 한 치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목이 너무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그냥 어떻게 지내시는지 한번 말씀 좀 들어볼까요? 변호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뭐 하면서 지내십니까? 책은 잘 되고 있나요? 책이요? 책은 이제 거의 끝나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진짜요? 왜냐면은 이제 다른 분들 눈이 이상한데. 그래요? 분위기가 안 좋네요. 저희의 생활도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좀 반복되는 것 같아요. 업무가 동일하다 보니까 비슷한 업무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이제 연말이 돼서 내년에 이제 계획들을 좀 세우고 있어요. 근데 계획을 세우는 게 뭐 분기별 아니면 월 단위로 어떤 목표를 세우고 좀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있어서 또 로핏도 지금 진행하는 것에서 조금 분야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준비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 준비 때문에 업무에 좀 지장이 있습니다. 네. 그게 업무 아니신가요? 그거 업무인데. 근데 로핏이 뭔가 좀 다양해지나 보네요. 좀 더 범위가 넓어지고. 네, 내년에는 조금 이제 저희 분야들을 조금 더 분야별 전문가분들을 더 많이 모시고 또 저희가 사업을 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획해서 내년에 저희가 뭐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되면 그때 여기서 최초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정말. 네, 세훈사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한가하시죠 요새? 엄청 바쁘죠. 너무 힘드네요. 네. 요즘은 원천세 인건비 신고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 네, 오늘 끝났네요. 좀 업체들이 빨리빨리 자료 좀 줬으면 좋겠어요. 원쳤어요. 네, 너무 힘드네요. 여기서 왜 한탄을 하시고? 그럼 어디서 해요 한탄을? 대나무 숲 같은. 저희 인테리어도 약간 대나무 느낌인데 자연스럽게 속내가 나오는 그런 장소. 저도 내년에 로핏에 아주 기대가 큽니다. 전문가분 두 분이 더 들어오셔서 5개 영역에서 조금 더 체계화를 해서 이제 하니까 좀 확 커질 것 같아요. 네. 지금 뭔가 확정된 분들이 있으신가 봐요. 전문가 분들이 또 내년에. 네, 누구시죠? 발표를 지금 하셔도 되고 나중에 진짜 하셔도 되고요. 그거는 비밀이니까 비밀이니까. 최초 공개할 때 알겠습니다. 한 번에 공개하겠습니다. 새로 오시는 세무사님으로. 내가 하는 변리사를 증원이 아니라 교체였군요. 세대 교체. 세대 교체. 아무튼 내년이 기대됩니다. 계약직이셨군요. 몰랐네. 계약 다시 해야 되는데. 진짜 계약이 12월 달에 끝나긴 했습니다. 그렇죠.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웃는 얘기 아닌 것 같아서. 네, 그럼 해봐요, 변리사님. 저의 일단 근황은 일단 몸이 좀 아파요. 갑자기? 안 아픈 날 얘기해 주세요. 안 아픈 날. 아니 지금 목이 막 이렇게 감기가 계속 안 낫고 있어가지고 일단 막 목이 계속 답답하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직업인데 마음이 답답한 건 아니에요? 마음도 답답하고 참 답답하네 여러 가지. 아니 대금 회수가 잘 안 되시네. 제가 명함 드릴까요? 저도 저 변리사 영역에서 열심히 고객의 일도 하고
저의 개인적인 일도 열심히 하고 로핏의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더 명확하고 집중 있게 하지 않을까 좀 싶어요. 지금 로핏과 네네 이런 것들을 픽과 이런 네네. 것들. 네네. 어떤 것들인지 아주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웹 서비스도 있고 아. 해가지고 네네. 음. 관련해서 뭐 뭔가 별리 네네. 업무와 관련된 네네. 서비스. 네, 저희는 이제 리걸 테크를 이제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근로 관련한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내년 다들 은근히 뭔가 네네. 그를 다 하시네요. 네. 네네. 저도 세무 서비스 새로 도입한 게 있어요 이번에. 진짜요? 네. 네. 갑자기. 됐어요. 오늘 새롭게 해가지고 조금 더 적시적소에 두 분이 원하셨던 거. 그래서 이제 기장료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옵션으로 걸 겁니다. 네. 뭐 돈을 올리겠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뭐 좋은 일이시네요. 그러면은 축하받을 일이고. 그렇죠. 반장님은 네. 저는 네. 글쎄요. 지금 저도 이제 좀 8월에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3분기, 4분기를 지금 나와서 있는데 되게 신나게 놀았거든요. 신나 보이세요. 네, 근데 슬슬 이제 이러면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이제 위기감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BM을 좀 다듬고 있어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저도 좀 다듬고 있는데 약간은 내년에 뭔가 같이 하자는 분도 있고 해서 약간 컨텐츠 제작을 조금 더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하고 또 하고 있는 데이터 분석 쪽의 어떤 뭐 교육 쪽 컨텐츠 이런 것들을 두 가지 방향으로 저도 좀 정리를 아까 변리사님도 약간 그 정리라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좀 그렇게 다듬어서 좀 진행을 할 것 같아가지고 네네. 문제는 사무실을 지금 어디로 할까가 좀 문제인데 옮기시는 거예요? 이제 그 지금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가 이제 끝나가니까 여기서 계속 있을 굳이 그럴 것도 아니어가지고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시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3개월 계약하고 들어갔거든요. 짧게 계약하셨군요. 3개월 네. 계약하고 들어가서 네. 그래서 어디 자리 있으면 또 어디 하나 비벼볼까 지금 막 고민도 하고 있고 정부 지원 어떻게 노려볼까 막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밤에 잠이 잘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맥주 한 캔을 마시며 잠자리를 들고 있습니다. 우울한 얘기를 하고 있네. 네, 어쨌든 저희 지금 9회 방송이 방송 예정일이 이제 12월 27일 거의 말일에 가깝다 보니까 또 이제 새해 어떻게 또 계획들을 갖고 계실까 한번 잠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저희 오늘 9회 방송은 제 차례입니다. 제가 여태껏 커리어가 이제 좀 무역, 관세, 통관 이쪽 업무를 해왔다 보니까 이제 스타트업 분들은 좀 많이 수는 적겠지만 그래도 무역을 하시는 스타트업 분들이 좀 있다고도 저는 알고는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떤 수출이든 수입이든 간에 무역을 하시는 스타트업을 이제 시작을 하신다면은 이런 분들에게 어떤 상식 수준의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시작을 하십시오라는 수준의 이제 그런 지식들을 좀 전달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오늘 9회 방송하고 10회는 제가 이제 국제 물류 분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아마 9회에는 해상 운송 그리고 이제 10회에는 항공 운송 이렇게 나눠 가지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해상과 항공. 네. 네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무역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그 이런 해외 쪽으로 이제 물건을 수출을 하거나 뭐 수입해서 이제 떼와서 이제 국내에다 파는 이런 걸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네네. 되게 자연스러운데 무역의 네. 정의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직 노린 게 아닌데. 지금 변리사님 말씀하신 게 딱 맞는데 이제 무역이라고 하면은 크게 보자면은 이제 물건을 이제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것 그리고 또 자본도 수출 수입을 무역의 범위에 포함하긴 하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제 저희 오늘 방송에서는 이제 전통적인 의미의 무역, 그러니까 물건을 보내거나 또는 떼와서라고 표현하셨는데 수입해서 물건을 수입해서 이제 국내 유통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무역으로 삼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나 이런 데서 이제 무역을 전공하시는 분들도 무역 이제 실무, 무역 상무 이런 이제 이론적인 거를 배우게 되는데 거기에 분야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이제 운송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운송을 이제 첫 주제로 가져온 이유도 역시 이제 무역은 그냥 상거래입니다. 상거래. 그냥 국내에서 하시는 사고 파는 편의점에서 제가 뭐 콜라 하나를 사는 거랑 똑같은 상거래인데 다만 물건을 파는 사람 또는 사는 사람이 해외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적이 다른 사람과의 상거래인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네, 그냥 내가 평소에 하던 그냥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해외에 있는 사람하고 하는 것이다 보니까 서로 법이 다르고 이제 관습이 다르고 이런 거에서 오는 문제들이 있고요. 이제 국내에서도 워낙 대한민국의 택배 물류 산업은 정말 세계에서 손꼽히게 잘 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네. 정말 하루 이틀 만에 물건 받고 뭐 샛별 배송, 쓱 배송 이런 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맞아, 네. 맞아. 근데 이제 국제 운송은 정말 중요합니다. 무역에서는 돈을 주고받고 물건을 주고받는 것만큼 딱 그 두 가지가 중요한 거죠. 돈을 주고받는 거, 물건을 주고받는 거. 근데 해외에 있다 보니까 운송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실제로 이거 하나가 하나의 과목으로 되어 있고 이제 학부에서는 중요하게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제 운송이라고 하면은 다른 국가로 물건을 운송시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국제 운송의 종류라고 하면은 크게 보자면은 해상 그리고 항공 그리고 이제 뭐 차량 운송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거의 섬나라에 가깝죠. 왜냐면은 차량으로 그쵸. 북쪽으로 가게 되면 총을 맞게 되니까 함부로 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실제로 일본이나 뭐 타이완 같은 섬나라와 크게 다를 게 없죠. 오로지 무역 운송은 우리나라는 해상과 항공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성공단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엄밀한 의미에서 무역이라면은 이제 바다 또는 항공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특송이라는 운송 형태가 또 있습니다. 이제 쿠리어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DHL, UPS, 페덱스 같은 이제 도어투도어 서비스 회사들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또 무역의 형태라고 이제 운송의 형태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핸드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핸드캐리. 단어 그대로. 혹시 그 보따리. 손으로 맞아요. 네. 손으로 그래서 아니 제가 당연히 소리지. 영어를 푸캐리가 아니었잖아 지금. 제가 배송 플랫폼 준비해봤었잖아요. 아, 그 얘기가 하고 네네. 싶은데. 손으로 움직이는. 네. 근데 이게 핸드캐리? 그러니까 아니요, 좀 더 말씀해 주세요. 이제 뭔가 지금 살짝 감이 잡히신 게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확실히 모르니까 네. 이제 그러니까 보통은 내가 물건을 보내면 물건이 가는데 실제로 사람한테 딸려 보내는 거죠 물건을 핸드캐리는. 네, 그래서 마약상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렇죠. 영화 너무 많이 보신 것 같은데. 그 얘기 지금 여기 왜? 아니 뭘 한다니까. 그거는 장캐리 그래서 장에 넣어가지고 다니니까. 저 안 그래도 이제 이것 때문에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네.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막 이렇게 규제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가 가져와야 될 거를 다른 사람 통해서 이제 가지고 오게 되면은 그 사람 뭐 마약도 그럴 수 있지만 마약은 원래 갖고 다니면 안 되는 거죠. 핸드든 해상이든 항공이든 원래 유통하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예를 너무 극단적으로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상관없나요? 그게?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네네. 실제로 그 너무 물건의 주인이 누구인지 목적지가 누구인지 전혀 상관없고요.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근데 마약인지 아닌지 이제 그런 막 무서운 개들이 이제 냄새 맡죠. 공항에서 가면은.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스타트업 중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원하는 것들을 대신 이렇게 다른 사람 통해서 이제 운반해주는 그런 스타트업이 국내에도 있고 해외에도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그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네. OBC 업체라고 그래가지고 네. OBC. 예전에는 그러니까 핸드캐리가 우리 회사 직원이 들고 나가는 걸 핸드캐리라고 부르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대행 서비스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따리상 같은 이제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들고 움직여주는 거죠. 제일 빠릅니다. 제일. 물건을 어딘가에 보내기 내가 너무 급한 물건이라면 제일 빠른 게 이것입니다. 네, 아무리 뭐 DHL이 빨라요 어쩌고 해도 이것이 제일 빠릅니다. 사람이 갖고 가는 것이. 하긴 갖고 타고 바로 직접 가니까. 네, 직접 가니까 제일 빠른 방법이고 제일 비싸죠 당연히. 네. 그렇죠. 리스크도 가장 크고요. 도망칠 수 있으니까. 그런 리스크는 영화를 영화 얘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금괴를 이렇게 하면은 영화 루시 보셨군요. 그래서 네 이제 그렇게 되고요. 어쨌든 네 얘기가 너무 삼천포로 가네. 생각이 핸드캐리 못할 뻔해서.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첫 번째로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국제 운송의 그냥 공통 사항인데요. 이 중에서 이제 등장 인물을 한번 말씀드리려고요. 먼저 등장하는 것이 선사와 항공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배를 가지고 있거나 비행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선사 또는 항공사입니다. 그리고 선사와 항공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항공사라고 치면은 그 항공사의 비행기에 그러니까 물건을 실어주는 중간 중개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포워딩 회사라고 합니다. 복합 운송 주선업이라고 하죠. 실제
우리나라가 업상으로는. 네. 그래서 이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상호를 얘기해도 되겠지? 대한항공하고 하나투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투어는 비행기가 없잖아요. 네네. 하지만 우리는 비행기표를 사기 위해서 하나투어에 예약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투어는 여행객을 이제 대한항공에 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를 갖고 있는 지금은 뭐 현대상선이라고 치면은 현대상선 같은 회사가 배를 갖고 있지만 직접 부킹 받지는 않거든요. 그것을 중간에 해주는 회사가 있는 것이고 포워딩 회사가 그것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배든 비행기든 물건을 보내고 싶다 또는 수입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우리 스타트업 분들께서 컨택하셔야 될 회사는 포워딩 회사인 겁니다. 대한민국에 제가 알기로는 8,000개에서 10,000개쯤 있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럼 이제 굉장히 작은 포워딩도 있고 1인 회사도 있고요. 뭐 정말 대기업 규모의 당연히 이제 대기업의 거의 지사격인 포워딩 회사들은 어마어마합니다. 규모가. 네, 웬만한 중견 대기업급으로 큽니다. 네, 이름만 알아주실 것 같아요. 뭐 LG 계열사의 범한 판토스 그리고 뭐 삼성 계열사의 하나로 TNS 뭐 이런 회사들은 정말 큰 회사들이고요. 그 외에도 정말 많은 회사들이 이런 주선업을 그러니까 여행사 같이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결국 뭐 약간 뭐 로지스틱스랑 대부분 로지스틱스라는 단어 많이 들어가죠. 상호에 뭐 땡땡땡 뭐 로지스틱스 무슨 통운 막 이런 게 다 포워딩이라는 거. 맞아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대한통운 이런 회사들 다 이 업무를 하고 있어요, 같이. 네, 그렇게 되고 이제 어쨌든 내가 있는 곳에서 항구나 공항까지 물건을 운송해주는 내륙 운송사, 트러킹 회사들이 또 있습니다. 네, 이것들이 주요 등장인물들인 거죠. 국제 운송에 있어서. 그래서 포워딩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대 국가에 자기 지사가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건 드물고요. 네. 그리고 뭐 내가 중국에 상해에다 물건을 보내고 싶다면 상해에서 핸들링할 회사가 필요한데 직접 지사를 운영하는 회사를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상해 정도가 되면 좀 많긴 하겠지만 그래서 보통은 포워딩 회사가 파트너사를 같이 계약에 의해서 이제 이용을 합니다. 이제 이게 기본적인 등장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적으로 좀 아셔야 될 분야는 보세 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세라는 말은 세금이 보호되는 구역이라고도 이해가 됩니다. 네, 세금이 보호되는 구역. 네, 그래서 이제 국경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경 안에 있지만 실제로 이거는 관세법상으로 외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물건은 함부로 들락날락할 수 없습니다. 세관장한테 신고하고 들락날락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항구나 공항은 대부분 보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보호받고 있는 곳이죠. 완충지역, 약간 대기권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건이든 사람이든 여기를 한번 지났다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완전히 그렇지는 않지만 단순히 생각하면은 이제 출국하실 때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 받고 나서 들어가게 되는 곳이 어딘지 기억나세요, 변호사님? 면세점 있는 곳이 네. 보세구역입니다. 거기는 이제 대한민국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래서 거기서는 송금 같은 것도 안 되죠. ATM이 없죠. 면세점 있는 곳에서는. 찾아보시면은 면세점에서 이제 외국한 거래법상 걸리기 때문에 출국 수속을 밟고 나가자마자 ATM이 없습니다. 은행이 없어요. 환전이 되나? 환전도 되나? 근데 내가 함부로 내 통장에 입금도 안 되고 출금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외국이기 때문에. 나가면 외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관세법상 외국이 되는 거죠. 네. 면세장이 외국이 되는. 그렇죠. 면세점 자체도 이제 보세 구역 중에 하나거든요. 보세 판매장이라고 관세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개념적 접근을 하시라는 거죠. 국경상으로는 대한민국이지만 실제로 법리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아닌 곳으로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보세 창고, 보세 공장, 보세 건설장 이런 게 이제 연이어서 하위 개념으로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 통틀어서 보세 구역이 대충 그런 곳이야라는 개념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적하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뭐 종신보험, 뭐 손해보험 이런 거 들듯이 물건에도 이제 보험을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적하 보험이라고 하고요.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국제 운송에서 중요한 거는 위험의 분기점이거든요. 이 물건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LA까지 가는데 이제 어떤 구간이 있잖아요. 그 구간에 내가 어디까지는 내가 책임질게라는 구간이 정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구간까지는 내가 보험을 들어야지만이 나중에 위험이 담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주요 개념들을 공통사항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제가 막 쏟아서 말씀을 드렸네. 익숙하지 않은 좀 그쵸. 영역과 단어들이라.
혹시 말씀하세요. 이게 스타트업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무역을 하시는 스타트업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늘어날 그쵸.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희들이 듣기에도 개념 자체가 쉽진 않아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지역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국내 국경 내에 있지만 법리적으로는 외국이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적합보험을 어디로 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잘 모르실 것 그쵸. 같은데 네네네. 만약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 스타트업이 네. 해외로 수출을 하게 될 때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다 좀 알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맞아요. 근데 네. 제가 업무 경험상으로는 보통은 특정 국가에 내가 이걸 팔아야겠다라거나 또는 어떤 뭐 박람회 같은 걸 이용해서 뭔가 계약이 성사되거나 이러는 케이스는 실제로 많으신데 그러면은 이제 그쪽 바이어 또는 그쪽의 셀러와 계약은 되는데 그 중간 핸들링은 누가 할 것인가가 보통 모르시는 부분이거든요. 계약은 되게 잘하세요. 네, 실제로 영업도 잘하시고. 근데 그 중간 핸들링을 누구한테 할지 모르는데 제 경험상으로 그 중간 핸들링을 보통 포워딩 회사 연락하시면 거의 다 해주십니다. 포워딩 회사에서. 네, 운송, 통관, 뭐 그런 컨설팅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렇게 이제 컨택 포인트 그렇게 잡아가시라라는 뜻으로 오늘 방송을 준비했거든요. 그럼 포워딩 회사는 크고 작은 회사 아까 1인 기업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스타트업 입장에서 좀 막연할 것 같거든요. 어디다가 내가 포워딩 회사를 연락해야 될지 간단한 뭐 팁 같은 게 있을까요? 홈페이지 같은 거를 좀 활용하기에는 너무 막연하기도 한데 근데 보통 그래도 발품, 손품 많이 팔다 보시면은 그 포워딩이 강점 있는 국가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어떤 포워딩도 대기업이 아니고서는 전 세계를 다 커버하기는 많이 없어가지고 근데 가만 보다 보면 이 회사는 중국 전문이네, 이 회사는 동남아 전문이네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컨택을 많이 해보시고 이제 그쪽 국가에 어떤 강점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신 다음에 컨택을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해서 국제 운송의 이제 기본 공통사항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제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약간 상식선에서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무역을 하시게 된다면 이 정도는 기초로 그래도 알고 계셔야겠다라고 생각되는 것들만 좀 꼽아왔거든요. 자, 먼저 이제 해상 운송입니다. 너무 이제 대학교 수업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네, 근데 이 정도는 그냥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라서 한번 좀 접하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저희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네네. 해상 운송하니까 해상법이 생각이 나거든요. 해상법. 근데 저희 해사법이 해상법. 해상법이요? 이게 뭘 규정하는 법이죠? 해상법? 이런 거. 그래? 그게 뭐야? 저희 오디오 팟캐스트. 죄송합니다. 이런 거. 이렇게 약간 저도 사실은 해상 운송법을 이렇게 선박이 가다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잠깐 배웠어요. 그러니까 보험해상법을 저희 사법고시 사법시험 볼 때 2차의 상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한 편으로 있죠. 네, 맞아요. 이게 회사법이 있고 그다음에 어음수표법이 있고 그다음에 해상 운송이 있는데 보험해상이라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제일 기피하는 분야예요. 왜냐면 해본 적도 없고 너무 동떨어져 있죠. 조금.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뭐 법령을 봐도 당연히 모르겠고 그러니까 해상 운송 그 파트가 상법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맞아요, 부분을 맞아요. 생각이 나는데 이름은 생각이 나는데 내용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네, 오늘 좀 잘 배워보겠습니다. 잘 모른다는 얘기시네요. 네. 상법에 있다고요, 그게? 상법에 몇 편이더라? 있어요. 네네. 그래요? 해상보험 편이랑. 찾아보세요. 난 못 봤거든 상법 할 때. 거기까지 내려보지는 그리고 않기 무역 쪽이 때문에. 그리고 또 웃기는 게 그 국내법도 이제 무역 관련 3대 법규니 뭐니 있긴 한데 국제 조약이 국내 법규로 된 게 되게 많아요. 실제로 뭐 함부르크 룰이니 비엔나 협약이니 뭐 이런 뭐 FTA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국내법이 커버하지 않는데 국제 조약을 공부해야 되는 것도 꽤 많이 별리 분야에도 그런 게 좀 있나요?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저희도 이제 해외로 이제 특허를 나갈 때나 그러니까 뭐 특허나 상표 디자인을 나갈 때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일명 이제 저희가 이제 해외 출원이나 국제 출원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게 통일이 돼야 되니까 뭐 PCT 출원이라던가 뭐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출원이라던가 헤이그 협정에 의한 출원. 오, 있어 전문가. 별리사 같아. 이런 걸로 왜냐면 다 맞춰야 되니까 말 그대로 이제 글로벌화 시대니까 어디서 이제 출원하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하게 해야 되니까.
네. 그럼 뭐 일단 한번 시작해 보죠. 뭐 한번 해보고 야 이거 아니다 싶으면 다음 방송에서 없는 걸로 일단. 네, 첫 번째 이제 해상 운송입니다. 자, 해상 운송은 말 그대로 이제 배를 가지고 바다를 건너서 물건을 운송을 시키는 걸 의미하고요. 일단 배의 종류, 우리가 흔히 그냥 배 하는데 배 종류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배는 일단 무엇을 나르느냐, 여기서 이제 모두 사람은 제외하고요. 물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 크게 두 가지로 일단은 대분류가 됩니다. 액체 상태의 화물을 나르느냐, 고체 상태의 화물을 나르느냐. 액체라고 하면 이제 대표적인 기름이죠, 기름. 유조선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이제 화학 제품 같은 경우도 대표적이고요. LNG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액체 상태의 화물을 나르는 배고 되게 특이하죠. 네, 일반적이진 않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그 다음을 이제 좀 더 보셔야 되겠는데 그 다음은 이제 고체 상태의 화물을 나르는 배입니다. 국제 운송, 특히 이제 해상 운송에서의 혁신을 가져왔던 거는 특히 우리 세무사님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컨테이너가 이제 등장하면서 혁신이 일어났었거든요. 지역적으로 인천에 많이 있어가지고. 왜 혁신이죠? 인천에는 막 편의점에도 있고 이러지 않나요? 컨테이너가 편의점에 있다고요? 아니 뭐 연안부두나 뭐 이쪽 가면 많죠, 많긴.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컨테이너라는 것이 이제 뭔지는 대충 머릿속으로 아시잖아요. 컨테이너가 등장함으로써 어마어마한 양을 실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배에다가. 네. 딱 규격화되어 있는 박스가 생긴 거잖아요. 네. 여러분들 뭐 우체국 택배 같은 거 보내보신 분들 알겠지만 우체국 가면 이제 호수로 박스가 있잖아요. 1호, 2호, 3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네네. 컨테이너도 그렇게 딱 전 세계적으로 협약이 돼서 국제 규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 가도 컨테이너의 크기는 거의 동일하고 종류도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 선을 뉴스나 이런 데서 그냥 배경화면으로 보통 보셨을 텐데 보시면 정말 예쁘게 쌓여 있거든요. 딱 네모지게. 네. 그래서 컨테이너를 실는 것을 이제 컨테이너 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화물선은 컨테이너 선이고요. 실제로 물건을 그냥 배에다 올리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컨테이너에 무조건 넣어서 올리지. 네. 그 이제 금속 재질의 박스에다가 넣어가지고 올리고요. 분류를 해야 될 테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컨테이너가 아니라면 이제 살물, 벌크 화물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곡물, 광석 이런 것들을 그냥 셀이 붙죠 배에다가. 아이고 셀이 붙네. 드러내주세요. 저희 그 예를 들면 저 북한에다가 뭔가 뭐 쌀 지원해준다라고 할 때 배를 항구에다 정박해 놓고 쌀을 붓죠 배에다가 그냥. 다시 꺼낼 때는 어떻게 하는 쌀을 붓는다고요? 네, 뭐 그러기도 한다는 거죠. 네네. 포대가 아니고? 포대도 있고요. 그러니까 포대도 있고 살물 같은 경우는 이제 광석도 그렇고 그냥 붓기도 하거든요. 네. 물론 포대도 당연히 많고요. 네, 그래서 광물 같은 거는 한 번 날려고 배를 버리는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폐선 직전의 배를 갖다가 광물을 뭐 철광석이든 이런 걸 갖다가 붓고 한 번 쓰고 버리고 이런 케이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체 화물을 나르는 것들은 컨테이너선과 이제 벌크선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컨테이너의 이제 종류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뭐 다 많이 있는데 다 이제 집어치우고 너무 과해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뉴스 보실 때 한번 이제 알아들으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컨테이너의 크기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20피트짜리 컨테이너와 40피트짜리 컨테이너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20 equivalent unit 해가지고 TEU 그리고 40 equivalent unit 해서 FEU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 등장하냐면은 무슨 조선사가 이번에 몇만 TEU급 배를 수주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 배가 1만 TEU다라고 하면은 TEU 컨테이너를 10,000개 실을 수 있는 배라는 거죠. 20피트짜리 컨테이너를 10,000개 실을 수 있으면은 1만 TEU급 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집이 몇 평이냐 할 때 약간 비슷해요. 네네네네. 예, 그런 단위로도 쓰이는 거죠. 컨테이너의 크기인데 이것이 곧 배의 캐파를 나타내기도 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컨테이너 100개 실을 수 있는 배다가 아니라 몇 TU를 실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뉴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해상 운송에서는 컨테이너가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정도.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해상 운송에서는 이렇게 컨테이너가 없이는 거의 물건을 못 나르게 돼 있구나라는 부분입니다. 저희 형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사우디아라비아에 발음이 안 되냐? 왕자님이신가요? 거기 사우디 뭐 아람코라는 정유회사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근로 갈 때 컨테이너를 하나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사함을. 네네. 그러니까 이사물을
이렇게 한번 지원해 주는데 그 컨테이너 하나에 집어넣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 컨테이너가 그래서 컨테이너에 뭐 그거 어떻게 다 실어왔는데 굉장히 크대요. 네. 되게 컨테이너 생각 이상으로 큽니다. 네, 네네. 커가지고 그냥 하는데 더 놀랬던 거는 가격. 그 컨테이너를 하나 해서 그렇게 옮기는데 진짜 되게 비쌌어요. 제 기억으로는 1,000만 원 이상? 오. 그래요? 1,000만 원 이상? 네네. 아닌가요? 실은 잘 모르겠는데 원래 기억이라는 건 좀 왜곡되기가 쉬워서.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건 진짜 그러니까 왜냐면 형이 지금 다시 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다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컨테이너 가져오면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컨테이너 가격이 이래 하니까 이거 당연히 팔아야겠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비교하면. 근데 이제 무역에선 이게 되게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팩트가 되게 중요한 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1,000만 원이냐라는 거거든요. 그 1,0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가 뭐냐? 사우디 내륙 운송, 통관 비용, 세금, 컨테이너 비용 이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어가지고 지금 되게 좋은 예를 들어주셔가지고 자 우리 초리 변리사님의 형님께서 한 컨테이너에 본인의 이사함으로 다 채우셨잖아요. 네네. 이런 케이스를 FCL이라고 부릅니다. 풀 FC. 컨테이너 로디드에서 한 컨테이너에 내 거 다 채웠음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 스타트업에서 뭔가 수출을 하시거나 수입을 하실 때 이 용어가 반드시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FCL이라면은. 그래서 내 물건을 한 컨테이너에 다 채웠다라고 하면 FCL 풀이고요. 그리고 한 컨테이너에 만약에 변리사님이랑 세무사님이랑 변호사님 거 이사함을 같이 실었어요. 세 분이서 로핏 상해지사를 만든 거죠. 그래서 같이 이사 나가시는데 세 분 거를 같이 실었어요. 한 컨테이너에. 그러면 그 컨테이너는 LCL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컨테이너에 주인이 여러 명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LCL이라고 부르고요. LC에서 네네네. 진짜요? 네.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많으실 거예요. 네. 실제로 내가 한 컨테이너를 다 쓰는 일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컨테이너는 굉장히 많은 물건 들어가거든요. 생각보다 이상으로. 그래서 한 컨테이너를 다 쓰는 경우를 FCL, 그렇지 않은 경우를 LCL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해상 운송은 특징을 좀 보자면은 되게 느리고요, 되게 비쌉니다. 네, 느리고 싸죠. 느리고 싸요, 느리고 싸. 되게 느리게 비싸기까지. 느린데 비싸면 안 되지. 최악의 케이스인데. 되게 느리고 되게 쌉니다. 네네. 여기서 싸다는 건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공보다 싸다는 거죠. 네, 항공보다 싸다는 거고, 그리고 어떠한 배든지 한 번에 가는 경우는 없어요. 변리사님께서 아까 형님께서 사우디 가신다고 했는데 사우디까지 그 배가 한 번에 갈 일은 절대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아시아에서도 한 10개국 이상은 찍고 갈 거예요 아마. 네네네. 중동에서도 몇 개국 이상은 찍고 가고, 대한민국에 들어온 배도 대한민국의 부산 항까지만 오지 않거든요. 부산 찍고 광양 찍고 평택 찍고 인천 찍고 이런 식으로 운항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스케줄상으로도 되게 느리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게 더 그러니까 많이 싣고 갈 수 있는데 안 차 있어서 이제 다 싣고 가려고. 그렇죠. 네, 한 번 운항 항차라고 하거든요. 특정 국가에서 최종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건 그 하나를 항차라고 하는데, 항차 동안 항차는 똑같은데 거기에 소요되는 기름도 똑같고 선원도 똑같은데 물건을 덜 실으면 덜 실을수록 손해인 거죠. 일종의 합승 비슷한 개념으로. 그렇네요. 네네네. 우리 고속버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기사분께서 한 명이라 더 태우시려고 많이 노력하시잖아요. 막 네, 뭐 전주 가는 거 빨리 한 명 막 이런 식으로도 하시기도. 요새도 그러나 근데 그래서 모르겠네. 옛날 얘기 같아. 옛날 얘기인가? 터미널 가면 그런 거 종종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라도 더 태우고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운송도 느린데 해상 운송은 이 얘기를 지금 제가 왜 드리냐면은 스타트업에서 뭔가 예를 들어 수출을 하신다고 하면은 첫 번째 선택할 게 이거거든요. 해상으로 할까 항공으로 할까. 내가 이 물건을 보내야 되는데 뭘로 보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특징을 상대적으로 비교하시라는 거고요. 운송도 느리지만 그 나라의 항구에 도착한 다음 절차도 좀 많아요. 항공에 비해서. 네.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 부산항에 들어온 화물은 그것이 릴리즈라고 하죠. 통관 다 끝나고 물건 찾아갈 수 있을 때까지 기간이 좀 더 길어요, 항공보다.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운송 자체도 느리지만 대한민국에 들어온 다음에도 느리다. 그건 상대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물건을 일본에 보내요. 일본에 보내는데 일본 가까우니까 아침에 보내면 저녁에 받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특히 배는 당연히 더 그렇고요. 일본의 고베항에 도착을 한 다음에 그 이후 절차도 많기 때문에 항공보다도 오래 걸립니다. 궁금한 게 그러면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건을 이제 수출을 하게 될 텐데 이 어떤 물건인지에 따라서 이 항공 운송을 할지 해상 운송을 할지 이렇게 좀 이게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렇죠. 물건은 뭐 항공으로 하고 어떤 물건은 또 이제 해상으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예를 들어주신다면? 네. 일단은 당연히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뭘로 보낼까 결정을 할 때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특징이 이제 고려 요소거든요. 안 급하면 가급적 배고요. 예, 급하면 일단 항공이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비용 부담해서 보내는 거다라고 하면 일단 배가 좀 낫죠. 좀 더 싸니까. 네, 그렇게 되고 흔히들 말하는 구분 중에 하나가 고가일수록 비행기로 보내라 이거든요. 막 보석 이런 것들, 네, 이런 건 당연히 비행기로 더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배 같은 경우에는 상상을 해보시면 태평양을 건너가거든 배가. 그 뜨거운 철제 컨테이너 안에서. 그러면은 온도 차이나 습도 차이에 민감한 물건들은 보내면 안 되죠 배로. 네. 배가 이제 비행기 같은 경우는 이제 위로 올라가서 좀 이제 기온이 다르죠. 성층권에서 다니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내가 보내려고 하는 물건의 가치 그리고 물건의 성질 그리고 이것이 뭐 식품이 아니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갈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해상 운송을 간략히 이렇게 알아봤거든요. 네, 그래서 1부는 여기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또 뭐 너무 어려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너무 지엽적인 내용을?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그 세관 통과할 때 대부분 이제 관세 사무소를 통해서 그쵸. 뭐 서류나 뭐 그런 통관 작업을 할 텐데 네. 그러면 그 포워딩 업체에서도 그걸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스타트업이 뭐 별도로 따로 관세 사무소를 뭐 대행을 맡겨야 되는 건가요?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요. 귀찮더라도 따로 관사를 컨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왜냐면은 포워딩 회사에서 우리가 다 해드릴게요라고 하는데 다 해드리지 않거든요 실제로. 네, 다시 관세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통관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거지. 재하청을 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포워딩 명의로 수입신고, 수출신고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다 보니까 편해서 그렇게 하시는 케이스가 있어요. 분명히 많은데 귀찮더라도 조금 발품 팔아서 관세사 알아보고 관세사랑 친해지고 좀 내가 거래하는 관세사를 만드시는 게 왜냐면은 나중에 이제 매출이든 매입이든 이걸 증빙하고 나중에 또 우리가 흔히 세금 맞는다고 표현하잖아요. 네, 추징의 위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은 따로 관세사 컨택하시고 운송은 포워딩 관세사. 관세사. 네네, 관세사한테. 네. 제 발음이 좀 이상하군요. 관세사무소의 줄임말인 줄 알았어요. 관사라고. 관사는 우리 장군님들 계시는 곳이 관사. 그래서 의사한테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하듯이 운송은 포워딩에게, 네, 통과는 관세사에게 좀 따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근데 조금 비싸지 않나요? 그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혹시 있어요? 산정 기준이 있긴 하거든요. 이제 관세 통관의 경우에는 물건의 금액에 비례해서 이제 수수료가 나오고요. 네, 내가 비싼 물건 통관할수록 비싸게 수수료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포워딩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볼륨이라고 하거든요. 보통은 무게랑 부피 중에 많이 나가는 걸로 그냥 카운트를 합니다. 네, 물건이 엄청 큰데 가벼울 수도 있고 물건이 엄청 작은데 무거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측정을 해가지고 둘 중에 많이 나가는 걸로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네. 운송은 그렇게 측정이 됩니다 보통. 그 최근에 어떤 뭐 제조 쪽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네네. 제조를 적어도 포함하는 이제 제품이라면 약간 해외 쪽에서 약간 이런 제품을 공급받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거기서 아예 그렇죠. 금형을 하고 네네네. 아예 다 찍어내서 이제 가져오는 약간 이런 형태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방식에서도 이런 관세나 이런 문제들이 다 생기는. 그럼요. 네, 당연히 생기고요. 그리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WTO 가입 국가에서는 수출 관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내보낼 때 세금이 없고 영세가 되는 거죠. 이거 세무사님도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는 부가세만 하니까 영세율이 되거든요. 수출할 때는. 네. 그리고 이제 수입할 때만 수입 관세가 부과가 되고요.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거는 수입하고 수출이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변리사님 잠깐 언급하셨지만 예를 들면은 중국에서 내가 완제품이 아니라 중간 제품까지 만들어 수입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뭔가 더 가공을 한 다음에 일본으로 수출을 해요. 중국에서
만드는 원재료를 수입해서 네네. 한국에서 가공해서 수출을 또 일본에 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수입할 때 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입과 수출이 연계된 경우는 무조건 관세자와 상담하셔가지고 네. 네. 그래서 수입하고 끝, 수출하고 끝이면 조금 나아요. 이건 쉬운 케이스인데 이 수입과 수출이 연계돼 있거나 또는 제 3국 간에 나는 한국에 있지만 중국에서 만든 물건을 일본으로 보낼 때 이런 이제 3국 간 거래가 있을 때는 반드시 관세자 상담하셔가지고 네,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냥 쉽게 직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네. 내가 만약에 그 필리핀에다가 네. 뭔가 이렇게 내 거 뭐 이런 마우스 같은 걸 만들어서 뭐 한 1,000개를 납품을 판매를 했다. 아, 한국에서 만들어서 필리핀으로 보냈다. 네네. 예. 그러니까 그런 스타트업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은 네, 당연히 있죠. 그쪽에서 어떤 그 입금을 해줄 테고 네네네. 그러면 그 입금을 어떤 비용 처리나 이런 거 하는 과정에서 어떤 관세라는 부분까지 이제 반영이 돼서 그런 세무 처리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제 질문이 좀 이상해졌는데 네. 수출은 물건을 파는 거라서 무조건 매출입니다. 그냥 한국에서의 매출하고 비슷해요. 네네. 네네. 그리고 수입은 반대로 매입인 거죠. 매입. 네. 한국에서의 내가 사업자가 어떤 매입을 하고 증빙을 받아서 그걸 부가세 신고하고 이런 건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상거래이어가지고 그냥 해외에 있는 사람과의 상거래일 뿐이지 네네. 이것이 매입 매출은 결국엔 개념적으로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 예를 들면 한국에서 마우스를 만들어서 필리핀에 수출했다라고 하면 그냥 내 매출인 거죠. 이거는 매출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출할 때 관세 이슈가 전혀 없거든요. 네네. 수입할 때. 오히려 환급 이슈가 생깁니다. 그 마우스에 들어간 것 중에서 내가 수입한 게 있나 네네. 라고 하면 그 수입한 원재료 나사 하나라도 수입해서 관세를 냈다면 그럼 환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 이슈는 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운송이든 관세든 뭐든지 간에 무역도 그냥 상거래고 똑같은 국내 상거래와 많이 유사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국제 운송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하셨던 택배 거래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 많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그러면 저희 보면은 이제 컨테이너로 이제 세관할 때 네. 가격 같은 경우엔 그냥 이 수출업자가 알려주는 금액으로 신고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별도의 증빙을 뭐 이렇게 내거나 하는 거 없이? 그 수출 신고 당시에는 내진 않아요. 나중에 이제 뭐 어떤 관세 심사나 이런 데에서는 당연히 이제 입금 내역 같은 거 받아오라 해서 증빙을 하겠지만 수출 신고 당시에는 수출자가 쓴 문서 하나로 그냥 신고합니다. 그래요. 네. 왜냐면 이제 뭐 아무튼 뭐 어떤 업체들이 네네네. 수입을 하거나 네. 이제 수출을 할 때 이제 그걸 다운 시켜서 가격을 네네네네. 그래서 관세를 조금 부담하고자 네네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근데 그거는 물론 근데 다 뭐 중고나 해서 정확히 이제 가격들을 알 수가 없으니까 네. 좀 가능한데 뭐 그렇지 않은 것들은 또 판매가가 다 정해져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도 그럼 그게 가능한 거겠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케이스를 언더밸류라고 하거든요. 네. 내가 물건을 파는 물건도 싸게 해서 신고할 때가 있어요. 네. 당연히 매출이 속여지는 거고 네. 그리고 그거를 해외 바이어가 요청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지금 초리 변리사님 말씀하신 케이스로 보자면은 필리핀에 있는 마우스 바이어가 야 마우스 한 개당 원래 10,000원인 거 나도 알고 10,000원 줄 건데 서류에는 100원으로 하자. 왜냐면 나도 필리핀에 수입할 때 세금 내야 되거든. 네가 10,000원짜리 서류 주면 나는 10,000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100원짜리 서류 주면 100원의 세금 내니까 우리 언더밸류 하자라고 제의가 옵니다. 그래서 불법이죠. 이게? 불법입니다. 이거. 네, 대놓고 위법이고요. 네, 완전. 대놓고 불법이고요. 네. 심지어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100원으로 대한민국 관세청에 신고했다라고 하면 진짜 불법이고요. 네. 네. 어떻게 해도 불법이지만 근데 그렇게 해서 수출 신고까지 적발을 했다면 정말 매출 신고를 허위로 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된 거고 수입할 때 언더밸류를 하는 케이스는 더 불법입니다. 이거 관세 추징, 관세 포탈죄거든요. 네. 수출은 매출을 속였다랑 관세 추징이랑 어느 게 더 높냐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거는 어쨌든 근데 수입할 때 언더밸류 하면 의도적으로 세금 포탈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로 번질 수 있거든요. 형사 고발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그래서 언더밸류는 수입 수출 모두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요청도 아까 말씀드린 요청을 받거든요 바이어한테. 근데 그런 경우는 좀 가급적이면 원칙적으로 당연히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또
네, 그러면 첫 시간은 저희가 해상운송이라는 것만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주제는 이제 항공운송으로 좀 이어지게 될 겁니다. 혹시 이런 걸 여쭤보기도 되게 죄송스럽네. 소감을 여쭤봐도 될까요? 방송 들으실 변호사님 어떻게 너무 생소한 분야 얘기였죠. 네. 아니 근데 저는 좀 궁금했던 부분들이 많이 그래도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스타트업 관련된 그런 팁들이 앞으로 스타트업들한테 좀 안내를 해줄 때 그런 것들을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배운 점도 있고 막연하게 이제 그 스타트업들이 물건을 만들거나 아니면 물건을 누구한테 외주 줘서 만든 다음에 그거를 해외로 무작정 팔겠다는 생각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저한테 상담받는 거는 계약서 관련된 문제들이거든요. 해외의 바이어와 계약서요? 네, 근데 해외에 계시는 바이어들이 또 한국 분들이 또 계세요. 많겠죠. 네, 그러다 많겠죠. 보니까 영문이 아니라 국문이라서 저한테 찾아온 건데 국문 이제 계약서 자체는 큰 문제는 사실 없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서 세금 관련된 그런 부분들 무역했을 때 뭐 관세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 그런 것들 가끔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저도 내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직접 하시는 해외 바이어분들하고 그 지역에서 아니면은 그 국가에서 하는 법에 따라서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문의를 그냥 해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아니면 관세사분을 찾아서 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대부분은 좀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예, 자기는 스타트업이 아직 규모가 얼마 되지 않는데, 물량도 작고 이러니까. 예, 근데 관세법인에 가라고, 뭐 관세사를 찾으라고 이렇게 하니까, 뭐 거기까지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간략한 이런 팁이라도 좀 드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그런 거를 좀 소소하게라도 좀 앞으로라도 제공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아는 범위에서는. 우리 세무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번에도 그러니까 새로 이렇게 스타트업 상담 들어오는 거 보면 이제는 중간 플랫폼을 구성하는데도 해외 바이어들을 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거기에서는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뭐 서비스 쪽이 많아서 이제 세관까지 통관시키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도 한데 실제 이제 물건을 오려고 하는 분들은 좀 막연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제가 또 세무사니까 저한테 관세를 물어보는데 세금이니까. 네, 세금이니까. 근데 관세는 이제 별도 영역이라 저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 조금이라도 팁을 드리면 힌트를 약간씩 가이드만이라도 드리면 조금 감 잡으시고 하면 필요할 때 관세사를 이때 컨택하면 되겠다라고 하시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완전 아는 게 0인 상태로 상담하는 거랑 조금이라도 아는 거랑 또 다를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그러게 되었습니다. 변리사님 어떠셨습니까? 일단은 저도 이제 그런 개념부터가 좀 헷갈렸었는데 이제 오늘 들어보니까 이제 조금 감은 잡은 것 같아요. 감은 잡은 미약하게라도. 네네. 그리고 이제 지식재산권도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이게 수입 뭐 수출 관련해서 그런 특허나 상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각 나라별로 이제 독립적인 권리를 가져야 되거든요. 독립적인 권리요. 그러니까 속지주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한국의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디 뭐 필리핀이나 중국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어떤 이런 무역과 관련돼서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오냐면 오늘도 사실은 얘기를 많이 듣고 왔는데 중국에서 많이 물건을 떼와서 유통이나 이제 이런 웹에서 많이 팔잖아요. 홈페이지에서. 근데 대부분 다 똑같은 거를 수입을 해오세요. 이제 그 중국 공장에서는 이제 퍼블릭 금형이라고 해가지고 몇 개를 샘플로 갖다 놓고 이 중에서 어떤 걸 이제 찍어줄까. 그래서 떼오냐. 그래서 이제 수입을 해오는 건데 문제는 그게 중국에서는 뭐 지식재산권이 없어서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이거를 이제 어떤 특정 뭐 이런 거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많이 되는 걸 보고 이제 한국에서 뭐 상표를 이제 출원해서 등록을 받아놓는다거나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걸 좀 디자인권을 이제 등록해서 받아놨을 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마인드는 이거세요. 아니 나뿐만 아니라 이거는 진짜 퍼블릭한 금형이라서 나뿐만 아니라 뭐 우리 관계업체들 다 이거 쓴다. 근데 이번에 경고장이 다 날라왔다. 한국에서 어떤 데서. 그래서 이제 그거는 사실은 좀 약간은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놓고 이렇게 너도 나도 다 하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어떤 수입 수출과 관련해서는 지식재산권이 이제 각각 독립적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국내에서 뭔가를 떼오시거나 뭐 수출을 하실 때 이런 각국에서의 어떤 특허나 지식재산권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미리 한번 좀 확인을 하시고 수입과 수출을 하시는 게 네. 좋은 케이스예요. 네. 제가 직접 무역을 해본 적은 없죠. 아까 변호사님도 그 계약서 말씀하셨는데 네. 그 나라 일은 그 나라의 사람이 처리하게끔 하는 게 전 제일 맞다고 보거든요. 맞아, 네. 맞아. 한국에서 아무리 일본이 가깝다, 중국이 가깝다 해도 그 나라 현지법, 현지 특허, 현지 세무를 알 수가 그러니까 한때 제한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책임 범위를 설정할 때 가급적이면 속지주의라고 하셨었는데 네네. 그 나라 일은 그 나라 사람이 그 나라 당사자가 좀 처리하게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현명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운송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운송 역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가 책임질게. 근데 떠나고 그쪽 나라 가면 네가 책임져. 이런 식의 접근이 저는 제일 좀 합리적인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갑자기 계약이 성사되면 막 흥분하시거든요, 보통. 네. 뭐든지 다 서비스 내가 갖다 주고 싶고 막 그 집 문 앞까지 갖다 주고 싶고 막 이런 게 또 있기도 한데 맞아요. 그러지 마시고 굉장히 큰 책임 소재에 휘말리게 되거든요. 이게 계약서를 가지고 오셔서 이제 검토를 요청을 하시는데 검토를 요청하시는 게 맞는데 제 느낌이 어떻게 느껴졌냐면 이거 괜찮죠? 이게 괜찮죠? 그래서 제가 확인받고 싶은 거죠. 요거는 좀 문제될 것 같아. 근데 그래도 괜찮겠죠?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답정 넣는데 계속 이렇게 왜냐면은 이거를 빨리 해야지만 이제 수익이 창출되고 뭔가 이제 컨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넓어지기 때문에 그냥 수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빈 구멍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쪽 나라에서 일어난 것들은 그쪽 분이 해결하시는 게 좋은데 계약을 너무 하고 싶다 보니까 그쵸. 본인이 다 알아보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국내에서 그걸 알려줄 수 있을 만한 전문가들은 사실 많진 않잖아요. 그리고 그 역시도 대부분 부정확하죠. 맞아요. 알려줘도. 그래서 대부분들은 이제 오셔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약간 진땀을 빼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일단 이번 9회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10회에서 이제 항공운송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스타트자 9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새로운 스타트 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더 알찬 정보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